장군 할아버지가 부동산 투자 실패했다. 통해자가 쪽이 비엘물 전문가죠. 그쵸 그쵸. 수익가이죠. 예. 비엘물. 예, 야, 고려 거란전쟁 드라마를 원래 MBC에서 제가 쓸 뻔했어요. 어른의 사정, 복잡한 어른의 사정으로 그 제작이 홀드가 되고 잠깐 한국인은 제일 싫어요.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보통은 제가 이 책 이야기 할 때 되면 짜잔 보여주는데 이거 안 보여줘도 뒤에 지금 화려하게 이기는 빡 뛰게 이렇게 출판사와 좀 갈등이 있으셨다고요? 제가 출판사에 진상을 많이 부렸어요. 내가 진상을 부리면서 느낀 게 나는 나 같은 사람이랑 일하지 말아야지. 좀 왜 그러세요 또. 이제 오늘 홍대선 작가님 모셨는데 최근에 사실은 이미 벌써 꽤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에요. 한국인의 탄생이란 책이죠. 일단 먼저 잠깐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을 써서 먹고 살고 있는 홍대선입니다. 그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좀 약간 그 애매한 중견 작가라고 해야 되나? 되게 그 먹고 살기 힘든 그 중견 작가들의 어떤 그 데스밸리가 있거든요. 데스밸리. 예, 데스밸리에 딱 갇혀서 이제 더 이상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어. 이제 그런데 글은 또 잘 써. 돌아가지 못하는구나. 돌아가진 못해. 계속 글을 쓰는 수밖에 없는데 아직 베스트셀러 작가는 언제 될지 몰라. 제가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에 한 200명 정도 있어요. 꽤 있어요. 예, 한 200명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아는 사람 다 알고.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고 그 애매한 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한 200명 중에 한 명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깨기 위해서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한국인의 탄생 또 들고 오셨습니다. 그 부제가 한국사를 넘어선 한국인의 역사, 한국사를 넘어섰다. 우리 역사 채널인데, 하여튼 이게 한편에서는 되게 신선하기도 하고, 요 책의 목적이 뭔지 좀 한번 간단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옛날에는 한국인학, 일본인학 같은 게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어령, 그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랄지, 그쵸. 네. 한국인을 분석한다 류의 책이랄지, 뭐 진짜 어떤 그런 민족학이라고 하는 것에 거의 선구자적인 책은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 예, 국화와 칼, 그 일본을 분석한. 근데 지금 다시 새로운 한국인 학이 필요하다고 느낀 건 뭐냐면 대부분의 외국인에게 지금 한국은 최근 10년 사이에 갑자기 등장한 나라예요. 근데 뭐 영화, 드라마, 케이팝 같은 것 때문에 한국에 놀러와도 보고 관심을 가져봤더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나라 왜 저렇게 빨리 갑자기 경제 발전을 했지? 민주화는 왜 뚝딱 됐지? 뚝딱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야, 우리가 지금 고생한 게 얼만데. 근데 걔네는 유럽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러네. 프랑스 혁명부터 지난한 나폴레옹 전쟁 과정을 거쳐서 맞아. 지금까지 됐는데 몇백 년을 걸쳤는데. 예, 저 나라는 4.19 한 번, 그 다음에 그 60 그 혁명 한 번에 저 뭐 한 거지? 고작 고 몇십 년 갖고. 예,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한국은 갑자기 와서 보면 안 만드는 물건이 없어요. 이쑤시개부터 스마트폰까지 다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굉장히 이상하죠. 이렇게 제조업의 다양성이 확보된 나라가 진짜 없거든요. 한국 사람들 보면은 쉬는 시간 없이 일만 하고 공부만 하고 놀 때는 또 밤새서 놀고 저 인간들 잠은 언제 자지? 뭐라 자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인데 우리한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인 그게 낯설구나. 낯설죠. 근데 한국인들을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한국인은 음식 문화부터 여러 가지 모든 문화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이 사실은 되게 유니크한 민족이에요. 그러면은 설명해봐라고 하면 우리는 잘 설명을 못해요. 그렇지 뭐 자연스러우니까. 그렇죠. 우리 스스로들 그렇게 심각하게 고찰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인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국사지만 한국의 어떠한 부분들, 어떠한 그 위기를 강요당했는가 한국인들이 역사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문화적 형질을 물려받은 민족이 되었는가를 이제 추적을 하기 위해서 책을 한번 쓰게 됐어요.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따져보면, 뭐, 이혜령 선생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그 시절엔 좀 국뽕적인 느낌? 그러니까, 좀 우리를 몰라줄 때, 우리 이렇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우리를 좀 관심 가져줘! 약간 이런 이미지, 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든지. 맞아요. 예. 좀 그랬던 90년대식 감성이라면, 작가님이 이제 그게 아니라, 관심을 갖는 상태에서 좀 재정립한다. 재정립하고, 옛날에는 다 인상 비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는 당시 시대에는 되게 좋은 작품이었고 지금도 좋은 작품인데 이제 제가 그 이상을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느 사찰에 가서 이제 유용준 교수님께서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전하잖아요. 그치. 인상깊어. 내가 한국인과 살아보니까 내가 유럽에서도 유학해보고 한국에 와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한국인들은 이게 부족해라고 이제 볼멘 소리를 하는 지식인들. 그러니까 국뽕이든 국가든 인상비평이라는 점에서 같은데 이제 우리는 뭔가 더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과학적인 그다음에 지리학적인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한국인은 왜 이런지에 대해서 이렇구나라는 좀 확실한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좀 그런 책을 내가 한번 써보겠다는 그 모든 작가들이 책을 쓰기 전에 생겨나는 그 개인적인 근거 없는 야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근거 없어요. 근데 왜 근자감이 있어야 되는 게 처음에 주장부터 먼저 쓰게 되잖아요. 연구를 쓸 때. 그 주장에 근거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책을 보니까 책이 매우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서문에서 한국인을 규정하는데 3가지 키워드. 이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예. 첫째, 단군 할아버지. 이게 사실 역사학계에서는 이거 이름 꺼내면 스트레스 받는. 예. 그러니까 왠지는 아시죠. 이게 제야사학계와의 갈등과 사실 갈등보다 이제 제야사학계의 어떤 일방적 공격 속에서 좀 스트레스가 있는 그렇죠. 단군 할아버지. 두 번째는 이건 약간 트렌드를 맞추셨나? 고려 임금 현종. 예. 지금 고려 거란 전쟁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리고 마지막 이제 셋째가 신국과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을 들었습니다. 네네네. 왜 이 3명인가? 왜 3명? 한 명, 한 명. 예, 네. 한 명, 한 명. 단군 같은 경우는 아까 제야사학계의 갈등 말씀하셨는데 이제 역사 기록이 워낙 고대사는 미비하다 보니까 그렇죠. 미비하다 보니까 해석의 여지가 많다 보니까 이제 많이 싸우는 건데 저는 이제 그걸 최대한 피하려고는 했습니다만은 한 가지 이제 인터넷에 유명한 농담이 있잖아요. 단군 할아버지가 부동산 투자 실패했다.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 이건 분명히 이건 분명히 환웅한테 한인께서 기획부동산에 잘못 들어가가지고 떴다방에 당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단군이 우리나라를 만든 아버지 중에 한 명이란 건 사실 상징적으로 그렇게 쓴 거고요. 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말한 겁니다. 이제 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2가지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전쟁이 안 일어났을 때 평지 너무 척박해요. 너무 척박합니다. 번성 가능성이 부족하다. 그렇죠. 이 척박함이란 건 뭐냐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안 지을 수도 없어요. 안 지으면 수렵 체질만으로는 다 굶어 죽어요. 이건 유목도 안 되는 땅이거든요. 우리나라 유목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양고기 먹는 문화가 원래 없잖아요. 유목이 안 되기 때문에. 맞아.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 농사만으로는 또 못 먹고 살아요. 부족해요. 그리고 농사를 지었을 때 수출량도 적어요. 그러니까 왜 한반도는 쌀 농사에 거의 올인하듯이 그 쌀을 이렇게 쌀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잖아요. 우리나라 문화는. 그렇죠. 그런 이유는 쌀이 모든 곡물 중에 면적당 인구 부양력이 가장 높아요. 아주 알차게 확실하게 외치는구나. 그렇죠. 그 대신 또 문제가 있어요. 노동집약적이에요. 고생스럽죠. 맞아. 근데 우리나라는 쌀농사로 유지된 문명 중에서 한반도라고 하는 땅은 압도적으로 가장 척박해요. 다른 땅들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한반도와 비슷한 종류의 땅을 가진 대도 세계인 있죠. 거기서 쌀농사 하는데 한반도밖에 없어요. 토질 자체가 그래요. 기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까리스키라고 불리는 고려인들. 그 스탈린이 강제 이주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강제 이주 됐을 때 농사가 불가능하다고 정평이 난 땅에만 강제 이주를 시켰거든요. 거기에 농사에 성공해서 현지인들보다 부자가 되는데 공통적으로 3년씩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다 유력자들이 되시던데 나중에? 나중에 그 마을 다 이장님 같은 사람들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 소위 말하는 그 동네 유지가 다 돼서 학벌도 되게 좋고 다 자식들 다 의사 만들고. 맞아. 그게 뭐냐면 약간 실미도 같은 데서 한반도가 실미도인 거야.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용병이 돼서 어딜 갔더니 다 이기는 거예요. 농사 실력으로. 철인 3종 경기 하다가 그렇죠. 동네 운동하니까 이것이 한반도다 이것들아 하면서 우리는 실미도 출신이야 이러면서 농사가 불가능하다고 정평이 난 땅에서 평균적으로 3년 만에 일괄적으로 부자가 됐을 정도면 한반도에서의 농사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일지를 생각해야 돼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이 생존 경쟁에서 밀린다는 것은 굶어 죽는 걸 의미하는데 근데 벼농사는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협업을 통해서 협동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한국인들을 좋아할 수 없는 구조에 살고 있어요. 그 생존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원래 땅이 그래요. 그런데 함께 일을 할 때는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촌이 땅에 사면 배가 아프지만 사촌이 죽으면 안 돼요. 죽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사촌이 살아있어요. 품앗이 같이 해야 되니까. 같이 품앗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모든 노는 자기 소유의 논이지만 다 같이 헌신적으로 일해줘야만 그 마을이 먹고 살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에 가끔 화제가 되는 거. 한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도로에서 과일 트럭이 사고가 나가지고 과일이 다 쏟아졌어요. 그럼 가다가 차들이 다 서요. 사람들이 내려서 다 주워져요. 거의 약탈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약탈. 네. 약탈 너무 외국은 기본적으로 약탈입니다. 알아요. 예. 아는데 생각해본 적이 없잖아. 저부터도 뭐 가면 도와줘야지. 우리 나라만 그런 거예요. 안 도와주면 욕 먹거든 또. 예. 그리고 우리는 막 우리 나라만 그런 거예요. 개념 없이 그냥 하는 게 예. 되잖아요. 그리고 다 이제 해주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그냥 보내주잖아요. 그렇지 뭐 뭘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던 길 다시 가잖아요. 서로 약속이나 한데 맞아요. 평소에 도로에서 차 몰면서 한국인이 그렇게 착합니까? 왜 내가 뜨끔거리지? 아니잖아요. 운전할 때 그러니까, 나를 네. 아는데 내가 그러니까 평소에 한국 사람들이 응집력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한국인들이지. 평시에 근데 재난 상황과 평시가 동전의 양면처럼 갈라지고 다른데 한 동전이라는 거예요. 한 한국인의 두 가지 면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의미가 네. 있는 얘기네. 그리고 한반도라고 하는 지리학적 조건의 또 다른 두 번째 지옥, 중국이라는 거죠. 한국이 중국에 흡수되지 않았다는 건 세계사적인 미스테리고 그 미스테리를 우리는 일단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압도적인 그 중국의 인구를 상대하면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소수가 압도적인 다수의 위협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시에서 우리는 더 단결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한국인을 제일 싫어해요, 세상에서. 그런데 한국인을 제일 좋아하는 것도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은 서로에게 애증의 존재다. 아니 오케이 그건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고려 임금 현종은 또 왜 보셨어요? 아니 왜냐면 이게 지금 고려 거란 전쟁 뭐 스폰서 받으셨어요? 이게 왜 타이밍이 한국에서 현종을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서로 받은 게 아니라 고려 거란 전쟁 전에 그 1029 평화 전쟁인가? 또 그 팩션 다큐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거기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나무위키 참고 되게 많이 했다고 도움 많이 받았다고. 그 나무위키 한국 거의 다 제가 만들었어요. 고려 거란 전쟁. 또 그래 그쪽에 원래 관심이 많으셨구나. 네.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를 원래 MBC에서 제가 쓸 뻔했어요. 먼저 나올 뻔했어요. 또 그런 사연이. 네, 그 사연이 있는데 어른의 사정, 복잡한 어른의 사정으로 그 제작이 홀드가 되고 담당 PD가 보직이 바뀌고 막 이러면서 그냥 그렇지. 이러고 있는데 사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저 지금 위험 상태로 살고 있어요 지금. 저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거의 개복 수술을 한 3차례 지금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전 이제 웃자광 네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올 줄 몰랐네. 근데 여튼 한국인 사실은 현종 잘 몰라요. 근데 네네. 지금 방송 초반에 목종이 나오니까 사실 그 목종도 거의 모르죠. 뭐 키과다 봤지 무슨 뭐 심지어 문제가 있었다. 뭐 동성애자다. 목종이 비엘물 전문가죠. 그쵸. 스윗가이죠. 예. 비엘물. 여튼 중요한 건 현종. 왜 이 시기를 좀 주목하셨어요, 진짜? 왜냐하면 사실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 서구 학계의 관점을 복붙해서 한국인이 한국을 해석하면 안 돼요. 제가 존경하는 김자연 선생님께서는 이거는 뭐 한국분이지만 미국에서 교수로 계시다가 그 영어로 쓰신 책인데 유작이에요. 임진 전쟁과 민족의 탄생. 그분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을 통해서 민족성이 형성됐다. 그죠. 예. 저도 갖고 있어요. 이게 서양 학계에서는 사실은 인정 안 하는 도발적인 주장이에요. 왜? 저도 우리 대학생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 국사 교과서 다 뻥이야. 민족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근대 민족 국가라는 개념 자체를 유럽 역사 철학이 만든 거야. 19세기 이후의 산물이다. 예, 19세기 이후에 관념적 산물이다. 맞아요, 그걸 우리는 맞아요. 수입한 거다. 맞아. 그러니까 민족의 탄생 이런 거 국사 교과서 믿지 마라라고 우린 선배한테 듣고 배웠는데 근대 민족 국가의 개념을 유럽이 만든 건 맞아요. 그런데 민족 국가의 개념을 만든 거랑 민족 자체를 만든 거랑 달라요. 다르죠. 그렇죠. 실체의 예, 문제를. 그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념의 발명과 존재의 발명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고려 거란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민족 이게 예. 원형이 그때 세팅이 됐다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민족 의식이 최초로 생겨났다. 왜냐하면 제가 딱 두 가지 전투만 말씀드리면 고려 거란 전쟁에서 그 거란의 2차 침공에서 통주 전투, 그 다음에 마지막 전투인 귀주 대첩 두 번의 전투에 동원된 연 인원만 50만 명이에요. 야 정말 목숨을 건 사생결단의 예. 싸움이네. 옛날에 전투에 혹은 원정이나 이런 거에 얼마를 동원했다 그러면 실제 그 전투를 밑에 물자적으로 받쳐주기 위해서 그치. 동원되는 사람은 공을 하나 더 붙이는 게 정근대 전투의 상식이었잖아요. 50만 명에 0을 하나 더 더하면 500만 명이 고려인 거죠. 총동원 체제네. 총동원. 10년간의 총동원 체제를 겪어요. 근데 이거는 현종이 명령하고 결단한다고
500만 명이 더 정체성도 다르고 서로 원한과 증오도 많은데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많은데 백제계나 신라계 사람들이 지금 망한 나라 사람들이 아유 고구려 사람들을 위해서 낫다니는 희생돼도 좋아 이런 고구려 이런 백제계 신라계 사람들이 어떻게 좋겠습니까? 맞아요. 목표의식을 공유를 하고 우리는 하나의 집단이다 한 팀이다라는 시그널을 주지 않고는 사람들을 아무리 동원해도 그 결집력이 나오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종은 하나의 민족을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진짜로 실제로. 뭐냐면 삼국의 능묘를 정비해요. 정비하고 민족 대통합. 민족 대통령이죠. 어떤 능묘를 지날 때도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말에서 내려서 하마라고 하죠. 예를 표해야만 지나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거예요. 그 법을 만들어요. 즉 신라 사람들은 백제 왕실의 능묘를 지날 때 예를 갖춰야 되고 승리한 고구려계 사람들이라도 신라 왕실 능묘를 지나갈 때 예를 갖춰야 돼요.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고. 이거는 또 이런 시그널이죠. 신라, 고구려, 백제 모두의 후손은 지금 한 팀이다. 이거를 현종이 최초로 이 시그널을 주기 시작해요. 백성들한테. 역사상 거의 최초로 보이고 그 다음에 국가가 국민에게 충성을 얻으려면 충성을 강요만 하는 게 아니라 다치거나 힘들거나 뭐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있어요. 훈장을 주면 명예롭지만 국가에 막 감사하진 않잖아요. 국가를 정말 믿는 거는 실제로 국가가 피해자들, 희생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건 솔직히 물질이에요. 징기스칸의 몽골군이 징기스칸에게 그렇게 충성했던 이유는 징기스칸은 물질 보상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징기스칸의 진심을 느낀 거예요. 저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종은 전사자 연금제도 같은 걸 만들어서 전사자 가족들을 지원을 해요. 그 가족들은 다 과부, 노모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전쟁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모든 걸 쥐어짜서 돈도 없고 공직도 부족하고 한 상태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과 후방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네.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에 그리고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까지 해요. 굉장히 현대적인데요? 굉장히 현대적이죠. 그래야지 모든 백성들이 국가와 나는 지금 한 팀이구나. 그럼 우리는 한 팀이다. 우리는 한 팀이고 강팀이다. 라는 생각을 만들어줘야만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신명을 바쳐서 부역을 하고 전투에 동원되고 해서 귀주대첩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단지 동원을 한다고 해서 대체로 오합지졸이지 그렇게 결집력 있고 조직력 있게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건 외적의 침략을 막아 싸웠다 정도인데 네. 그게 아니라 현종 때를 보면 이 사건 속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의 단일한 민족 구성 공동체 되어가는 과정을 현종이 만들었다. 민족 의식이 생겼죠.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이거 뭐 초입의 얘기를 저희가 다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 정도전. 네. 정도전을 꼽은 이유는 또 뭡니까? 저는 그냥 거두절미하고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역사상 세계에 출현했던 모든 국가 중에 조선과 가장 비슷한 국가는 전 소비에트 연방이거든요. 우리 공산국가였어요, 저희 조선이? 조선은 공산국가는 아니죠. 근데 굳이 좌우를 따지면 엄청나게 급진적인 토지개혁 이런 거. 새빨간 국가죠. 새빨간. 그래서 용포를 입었나? 빨간색? 아직도 이유를 정확히 모르잖아요. 왜 빨간색 입었는지. 그럼 조선은 기본적으로 고려말, 여말선초 신진 사대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리학을 배운 사람들이고 성리학은 철학이에요. 그렇죠. 조선은 철학자들이 세운 이념 국가예요. 그렇죠. 독특해요, 그렇죠? 이념 국가예요. 소련도 이념 국가잖아요. 정말 독특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네. 그리고 굉장히 급진적이고. 그런데 소련과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소련은 프롤레타리아가 통치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그냥 일반 서민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 아니야? 그거를 정당하기 위해서 철학이 필요하고 이념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조선에서는 사대부들이 똑똑한 우리가 해주자. 사대부 독재네? 사대부 독재 맞아요. 근데 그 사대부들이 자기들이 독재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들을 어떻게 스스로 감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대부들에게 남는 건 뭐예요? 독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도덕성밖에 없는 거예요. 사대부는 엄청나게 자기 스스로나 남들에게 도덕성을 요구받아요. 도덕적 선비다. 맹장 말하는 의인이다. 의인으로 보여져야 한다. 최소한 체면 문화. 근데 속까지 의인이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의롭고 동정심 있는 사람이다. 백성에 대해서 동정심 있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사는 거는 선비들한테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비는 도덕률에 스스로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거를 만든 사람이 정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제가 이제 제 얘기 드리면 조금 단순화시키면 단군은 지리적인 어찌됐건 선택, 그리고 현종 때는 민족적인 발전, 그리고 이제 정도전 때는 민족의 구체적인 정체성의 형성. 사대부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사대부들에 의해서 대부분이 백성들인 한국인의 선종인 조선인들은 네네네. 그러한 사대부들이 만든 국가 체계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같은 성격과 사고방식을 물려주었는가. 이게 서문만 제가 지금 질문한 건데 그게 이제 이 뒤에 사실 책 한 권에서 차분하게 나오면서 말씀도 되게 잘하시잖아요. 글도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자극적으로 잘 쓰세요. 그래서 아주 좀 읽기가 쉽지만 생각할 거리 굉장히 많은 좋은 책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잊지 같고요. 마세요. 자극적이에요, 여러분. 자극적. 오늘 해주신 얘기가 여기에서 한 15장도 안 돼요. 나머지 훨씬 풍부한 얘기가 많으니까 책 보시면서 고민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사보시면서 우리의 새로운 담론들 좀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